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뉴스 플러스입니다. 2월 10일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명절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방문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고 설 선물로는 금 마스크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 논란을 빚었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의료진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백신을 접종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덧붙였습니다. 가입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투자되는 이른바 디폴트 옵션이 퇴직연금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저조한 수익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8만 명 줄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고용 쇼크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설 명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고향 방문 대신 설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들이 공개한 설 선물 세트 판매량을 보면 3, 4 모두 작년보다 50% 정도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편의점에서 설 선물을 구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골드바와 건조기, 백화점 100만 원이 넘는 백화점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와인 같은 고가 상품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성이 중시되는 뉴 노멀 시대에 팬데믹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명절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대에 따른 명절 선물의 변천사 박승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머니들의 사랑과 정성을 거울 삼아 백설표 식품을 만듭니다. 1960년대 명절 선물은 제1제당의 설탕과 곰표 밀가루, 해표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줄을 이뤘습니다. 1970년대 들어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면서 기호품으로 인기가 옮겨갔는데 커피 세트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동서식품의 맥스웰 커피 세트는 백화점 선물 매출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절 선물 세트가 처음 등장한 건 1980년대입니다. 과일이나 한우 등 각종 상품들을 하나로 모아서 선물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기름, 다시다, 식용유. 어린이들을 겨냥한 과자 선물 세트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혜태제과와 롯데제과의 종합 선물 세트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명절 선물은 실용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1인 가구가 늘어나자 소용량, 소포장 선물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개인 성향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상품권을 주고받는 문화도 활발해졌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지며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겨냥한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인기 맛집의 요리를 간편식으로 만드는가 하면 각종 와인은 물론 와인 캐리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편의점에는 귀금속도 등장했는데 황금속 코인, 골드바 등 순금 제품이 순식간에 동인하며 수십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선물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방역이 중요시돼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거나 당일 배송을 도입하는 등 언택트 방식이 보편화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집에 머물면서 게임 즐기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실제 이런 영향으로 게임 업계에는 연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모바일 분야 성장에 힘입어 국내 빅3 업체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국내 빅3 게임사의 지난해 매출액이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3사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같은 성과는 이번에도 모바일 게임 덕분이었습니다. NC소프트는 전체 매출의 70%가 모바일 리니지 시리즈에서 나왔고 넥슨은 모바일 게임 부문이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확대됐습니다. 모바일 분야가 특히 강한 넷마블은 해외 시장에서만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지난 수년간 성장을 견인했던 모바일 분야가 최근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해졌습니다. 빅3 게임사들이 신작 게임 개발과 함께 콘솔 시장으로의 영역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넥슨은 올해 엑스박스용 카트라이더 시리즈를 내놓을 예정이고 NC소프트도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게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액션에 관해서는 MMO의 정점을 찍는 것을 목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PC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콘솔,
그런 크로스 플랫폼에서 동작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지난해 차세대 콘솔 게임기들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관련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국내 빅3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C는 뭐 사실 성장이 둔화됐다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약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바일은 성장이 지금 둔화돼서 10%대 초반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콘솔이 작년 말에 이제 신규 디바이스들 나오면서 지금 다시 좀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콘솔에 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회사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PC에서 모바일, 이제는 콘솔 시장으로 시장의 변화와 함께 게임사들의 새로운 성장 능력 발굴을 위한 도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팬데믹 설 연휴를 무사히 넘기면 희망적인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에서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가 오늘 첫 코로나 백신에 대한 사용 허가를 냈는데 그간 논란이 있었던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허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전문가 자문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 점검위원회 회의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접종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식약처는 먼저 허가를 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기존에 제출한 임상자료 외에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임상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연령 제한을 권고했지만 우리나라 식약처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것이었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도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임상 2상과 3상, 브라질 임상 3상 등 2건의 임상에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예방 효과는 62%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고령자 임상 참여자가 7.4%로 낮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사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효능, 효과는 65세 이상을 포함한 18세 이상으로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기재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가 접종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허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물류센터에 입고되며 26일 처음으로 접종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직장인분들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회사가 운영해주는 DB형이라면 모르겠지만 개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DC형의 경우 운용이 어렵고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번에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돈을 굴려주는 이른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예금보다 못하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67조 2천억 원입니다. 4년 만에 2배가량 성장했지만 수익률은 3.47%로 국민연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수익률 부진의 원인으로는 DC형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과 달리 원리금 보장형은 대부분 예금이나 적금 등에 투자되면서 1%대라는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주는 제도로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실제 이미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7%대를 기록하는 등 디폴트 옵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지원을 만들어 가고요.
미국의 401K처럼 우리나라도 한국형 401K가 되어서 국민들의 노후 생활에 퇴직연금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금융 상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일각에서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단기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장기 투자 자금인 만큼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익률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금액 자체는 늘더라도 실질적인 가치는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원리금 보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길게 보면은 더 위험한 상황인 것이고, 단기적인 수익률에 부침이 있지만 길게 봤을 때 그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그게 더 안전한 상황이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무산된 디폴트 옵션.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퇴직연금 개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금융회사가 알아서 퇴직연금을 관리해주는 이 디폴트 옵션, 이걸 뭐 도입하려는 시도가 지난 19대, 20대 국회 때도 있었는데 무산이 됐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21대 들어서는 좀 더 도입 의지가 좀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퇴직연금을 뉴딜 펀드에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많이 낮다 보니까 정부 역점 사업인 한국형 뉴딜 펀드와 한번 연계해보자는 건데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운용업계가 지난해 먼저 제시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은데요. 퇴직연금 적립금이 현재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적립금을 뉴딜 펀드 재원에도 활용하고 또 퇴직연금 수익률도 한번 높여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을 당장 뉴딜 펀드에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 도입의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가 뉴딜 펀드에 투자하기를 당부했는데요. 이처럼 정치권과 운용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디폴트 옵션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뉴딜 펀드를 추진하는 이 정부 상황과 잘 맞아떨어졌다는 건데, 그래서 아마 도입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이 총 2건인데 어느 쪽 안으로 수렴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안이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먼저 큰 틀에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발의 취지는 모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안은 운용사의 책임 강화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적이나 운용 성과 등을 가입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잘못 사용돼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대신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투자 방법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도록 했고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운용 계획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두 법안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있는데 향후에 절충 과정을 거쳐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좀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조한 법안이고 다른 쪽은 투자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금융회사가 알아서 자산을 굴려주게 되면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겁니까? 여느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은 지난 2018년에 5.5%의 손실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외국에서도 이런 방식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리포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없이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호주가 우리보다 먼저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2006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했는데요. 미국은 디폴트 옵션 투자 손실에 대해 운용사에 면책 조항을 부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용사는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운용사의 무리한 투자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는데요. 미국은 정부가 구체적인 운용 전략을 명시하도록 했고 이를 적격 디폴트 투자 대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자세히 보면 특정 위험 수준을 목표로 하는 혼합형 펀드와
근로자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는 일임 계좌,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조절하는 TDF 등이 있습니다. 네, 80%가 넘는 미국인들은 이 TDF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TDF가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따라서 운용사가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 이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이 펀드의 장점은요.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일단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은퇴 시점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은퇴 시기가 많이 남았으면은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러한 장점으로는 TDF는 사용자의 무리한 투자나 도덕적 해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운용 보수가 1%도 안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율 또한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1992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근로자는 기금 선택지에 따라서 이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금의 종류도 TDF 등 5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입자가 특정 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한 기금을 자동으로 운용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호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사전에 인정받는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펀드별 운용 성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둘 다 정부가 이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도 아마 그런 법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렇다면 이 TDF 상품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TDF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TDF의 설정액은 1조 원 넘게 늘었고요. 요즘 주식형 공모펀드가 좀 부진하다고 하는데 이례적으로 이 TDF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퇴직연금이 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제도가 좀 설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 증시가 좀 탄탄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도 퇴직연금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만약에 앞으로 TDF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운용업계에서는 TDF가 나중에 또 더 활성화될 경우에는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TDF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옵션 대상 상품으로 TDF가 들어가게 되면 연금 투자 상품 중에서도 TDF가 근로자들의 아마 노후 자산 형성할 때 핵심 투자 상품으로 아마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공모펀드 시장의 외형 성장까지 이끌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TDF가 늘어난다면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1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월 취업자 수는 2,58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면서 숙박과 음식점 등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폭이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월 가계대출 잔액은 996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7조 6천억 원 크게 늘었습니다.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난 것은 전세자금과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2달째 순유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외국인은 우리 증시에서 23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빼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투자금이 이탈한 것은 차익 실현과 미국 주가 변동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통해 현금으로 찾아간 금액이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5일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50억 원이 현금화된 셈입니다. 연평균 카드 포인트 잔액이 2조 4천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카드 이용자들의 포인트 현금화 여력은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벤처 매거진 시간입니다. 스마트폰과 5G 통신 기기에 이어 이제는 자율주행차까지 최근 반도체의 활용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을 타고 국내 토종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생산 단가를 낮추거나 또 제품 안전성을 높이는 시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국산화 기술로 반도체 강국 신화를 다시 쓰고 있는 기업들을 김선엽, 유호성 기자가 차례로 알아봤습니다. 올해로 설립된 지 39년 된 MK전자는 반도체 패키징 소재인 본딩 와이어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입니다. 본딩 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외부를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재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MK전자는 메인 소재로 쓰이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은 본딩 와이어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국외 경쟁사들의 물량이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보유한 MK전자로 몰리면서 반사의 이익을 누렸습니다. 일찌감치 이룬 기술 국산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준 겁니다. 해외 경쟁사들이 생산 공장이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저희는 또 상대적으로 안전한 K 방역 시스템 하에서 좋은 제품들을 적게 공급하면서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 작년 3분기까지 매출은 전년 대비 약 한 38%가 성장한 3,500억 정도 기록해서 전년도 그 이전 연도 매출액을 이미 넘어섰고요. 특히 언택트와 함께 5G 수요 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살아나면서 본딩 와이어뿐 아니라 MK전자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인 솔더볼의 매출은 지난해 12월 물량 기준 월간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올해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기를 뜻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딩 와이어와 솔더볼 등 반도체 패키징 소재 물량 증대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 작년에 코로나로 주춤했던 모바일 시장은 5G 수요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차량 반도체 수요는 이미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급격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고무적인 부분은 국내 사업장뿐 아니고 대만지사라든가 또 중국 법인까지 모두 물량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올해도 아마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MK전자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 주력 제품에 안주하지 않고 솔더 페이스트, 반도체용 필름과 테이프, 2차 전지 음극재인 실리콘 합금 소재 개발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해 매출 다각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나란히 놓인 반도체 위로 머리카락 20분의 1 두께로 차폐제가 코팅됩니다. 반도체 차폐제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전자파 간섭에 의한 기계의 오작동을 막아줍니다. 엔트리움은 금속 덮개를 씌워 전자파를 막는 대신 차폐 소재를 코팅하는 남다른 방식을 통해 무게는 낮추고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차폐제 코팅이 완료된 반도체는 전자파 간섭을 막아 IT 기기의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반도체 사용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폐 기술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야말로 차가 스스로 이제 운행을 하는 거고, 그 원리는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차 안에 들어있는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반도체와 센서들이 서로 이제 연산을 해가면서 가는 건데요. 만약에 그런 자율주행하는 중에 전자파 간섭 현상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오작동이 발생하는 거죠. 자율주행차용 반도체에는 필수적으로 이제 전자파 간섭 처리가 돼야 된다든가. 엔트리움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소재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멸을 이끄는 항바이러스 물질 나비솔을 개발해 상용화에 나선 겁니다. 소비재인 만큼 항균 필름, 스프레이, 티슈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완료됐으며 이를 발전시켜 항바이러스 소재도 특화할 계획입니다. 이 나비솔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장난감을 만들고 표면을 만들면 그 자체가 항균, 항바이러스 특성을 갖는 제품이 됩니다. 우리가 인텔 인사이드라고 하듯이
나비솔 하면 이거는 이제 안전한 제품이구나, 안전한 플라스틱 제품이구나 하는 이제 인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좀 이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침체로 부침을 겪었지만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올해 매출 25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 끊임없는 연구개발, 시장에 대한 이해, 소재 분야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글로벌 소재 회사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증시 전망대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내일부터 이제 휴장에 들어가지만 글로벌 증시는 예정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요 일정들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증권부 정경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번 주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가죠. 예. 그 미 상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가결되면서요. 이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죠. 1조 9천억 달러 이 대규모 부양책 처리가 사실상 이제 초읽기에 들어왔습니다. 규모는 의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경기 지표가 대체로 이제 양호한 성적 내보이면서요. 경제 정상화와 부양책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이 시장 금리 급등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상승 탄력은 크게 둔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경제 지표를 지켜보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또 소비자 물가 그리고 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표가 바로 1월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짚어보죠. 예, 이 당장의 관심은 이제 다음 주죠.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입니다. 네. 연말 쇼핑 시즌 대목이었는데도요. 지난달 그 미국의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0.7% 기록하면서 석 달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비인데요. 소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지표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표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 개선세가 지속될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석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역시 미국 경제를 담당하는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은 지금 동향이 어떤가요? 일단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 폭발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미리 예상하고 제조업체에서 지금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출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소비가 폭발했을 때 물량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사전에 대비해서 물량을 만들어서 출하하다 보니 제조업 지표가 경기에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이와 맞물려서 최근 해운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구리라든지 이런 원재료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게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요 지표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크게 커지는 와중에서 경기 지표를 살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정상화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또 주의를 해야 하는 게 지난번에도 강조를 해서 짚어주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또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또 같이 봐야 하는 게 국제 유가 상황입니다.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질문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네. 최근 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리플레이션 거래가 이제 크게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이제 물가와 경기가 반등하는 이 리플레이션 국면에서는요. 장기 채권을 팔고 주식을 매수하는 이런 이 리플레이션 거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리플레이션 거래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예고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 경제 정상화와 이제 맞물리면서 리플레이션 거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들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향후 물가와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 부분에 이제 배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대형 기술주 이 중심의 성장주보다는요,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네. 공교롭게 여기서 좀 잘 체크해 보셔야 할 대목이 있는데 이 미국이 대규모 돈을 쏟아붓는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리플레이션 거래까지 이제 겹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이 장기물 채권을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 금리, 미 국채가 이제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최근에 국제 유가 저기 뭐 60달러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서 향후 더 우려감, 증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짧게 하나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국채금리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지금 국제 유가를 보면 WTI, 브렌트유 모두 60달러 선에서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가요? 예,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지금 이제 회복해서 좀 더 올라갈 거다. 네.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과 물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이게 갑자기 급등하거나 크게 움직여서 시장에 그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네. 그 물가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연준이 그 평균 물가 목표제 2%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가가 2%를 조금 오버슈팅해도 그 부분까지는 좀 용인하겠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없을 경우 이 미 연준도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 유가라든지 아니면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3, 4월 요 시기를 봤을 때 그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엄청 기저효과가 클 수 있거든요. YOY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더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채권 금리에 대해서도 또 심도 있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 연기금이 과도하게 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연장선상에서 해석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연기금이 지난해 말에도 계속 팔았는데 올해 연초 들어서 더 지속적으로 이 매도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와 좀 맞물리는 상황인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채권과 주식의 비중, 그 자산 배분의 그 비중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운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채권 금리 뛰다 보니까 채권 비중에 대해서 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식은 증시는 급등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은 올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비중을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그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연기금의 주식 매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증권부 정경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지금 설 연휴 전날인데도 어디 안 가시고 놀러 안 가시고 우리 플러스픽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자면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세뱃돈으로 어디 안 가시고 뭐. 예, 감사하다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1위 업체가 할 만한 유행어죠.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가 바로 대만의 TSMC인데요. 2위인 삼성전자가 1위 업체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TSMC가 좀처럼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고요. 또 이번에는 2천억을 투자해서 일본에 또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에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TSMC는 대만 회사잖아요.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도 공장을 짓는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일단 일본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가운데 하나인 패키징, 그러니까 반도체를 밀봉하는 작업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워낙에 이런 밀봉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일본에서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걸 이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전략적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천억을 들여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뭐 그 나라의 투자와 고용을 대거 늘려준다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 대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파악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이 좀 일상화되면서 가전이나 IT 기기 판매가 좀 증가를 했고요. 또 5G 투자 인프라 투자도 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 조사 기관인 옴디아는 전년에 비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8%가량 늘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TSMC의 유일한 경쟁사하면 삼성전자잖아요.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투자로 인해서 일본의 소부장 기술이 좀 좋은데 이런 일본의 소부장 기술이라든지 또 애플과 인텔 같은 거대 이런 고객사를 좀 TSMC에게 뺏길 위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래서 뭐 세계 공급망을 좀 넓히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가 삼성전자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어스틴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 계획인데 사실 이마저도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수감 등으로 악재를 맞으면서 속도감 있게 투자를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성전자가 처한 현실을 일본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지난 8일부터 삼성전자 관련한 특집 기사를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TSMC와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TSMC가 떡은 떡가게에서라면서 공급업체와 상생하고 있다.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삼성은 정부 요청으로 인해서 소재를 좀 국산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장비나 소재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삼성전자가 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내 여론과 좀 정치에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글로벌 분업 체계가 무조건 뭐 좋은 것만은 아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사실 수출 규제를 일본이 먼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이 좀 강화되는 추세인데 삼성한테 쉽지 않은 문제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천하무적 취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취권은 실제로 중국에서 있는 권법이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면 더 강해지는 권법이죠. 취권처럼 마시기만 하면 주가가 뛰는 기업, 바로 구이저우 마오타이 얘기를 오늘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시기만 하면 주가가 뛰는 취권 같은 기업이다. 네. 어떤 기업이길래 그렇죠? 일단 중국의 최고급 백주인 마오타이 주를 파는 기업입니다. 네. 중국인이 이걸 엄청 마셔가지고 마오타이가 그야말로 돈을 삼키는 회사가 된 건데요. 이 술은 마오쩌둥 같은 최고 권력자들이 마셔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후에 경제력이 좀 있는 40대 중년층 남성분들이 좀 마시기 시작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도 뭐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저도 같다 몇 이런 분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납니다. 네. 술 한 병에 얼마나 되길래 돈을 삼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네, 한 병이 500ml를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품절인 경우가 많아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만들어서 팔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병을 만드는데 꼬박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 수요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힘들겠죠. 이러면서 희소성이 더 커져서 시장에서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마오타이 주가도 성장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8일 기준으로 시총이 500조가 넘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3위고요. 중국 상하이 증시 가운데서는 1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더욱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시총이 1년 동안 47% 뛰는 동안 이 마오타이 시총이 130% 증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병에 50만 원짜리 술은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주식은 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가 2,400위안이니까 40~5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주식이나 또 술을 둘 중에 하나만 사면 될 것 같은데 술은 마시면 없어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서 좀 참고하실 만한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마오타이 주식이 좋고 마오타이 주식보다는 마오타이 현물이 좋다. 이럴 정도로 좀 마오타이 현물에 대한 관심이 좀 크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마오타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10개 유망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1,600개 펀드가 마오타이를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전체 주식의 6.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있는데요. 거기에서 빅3 안에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투자를 할 때 공급 부족으로 단기간에 좀 성장세가 둔화할 수는 있지만 독보적인 브랜드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K-우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앞에 K자를 붙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네. 이제 한국이 뭐 우주에도 진출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좀 대표적인 우주선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는 스타트rek에 등장하는 유명한 엔터프라이즈호가 있고요. 네. 또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일본의 야마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승리호가 등장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 승리호 얘기네요. 인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네. 누구랑 보셨습니까? 넷플릭스는 혼자서. 혼자서 네. 보셨군요. 전 아직 못 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송중기와 김태리가 나오는 영화라고 합니다. 개봉한 지 하루 만에 스트리밍 1위 자리에 올랐고요. 네. 이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프랑스나 핀란드 같은 국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8일에는 무려 26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좀 토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이게 100년 뒤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 청소선이 승리호인데 여기 있는 선원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팔려는 계획을 갖고 좀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우리 콘텐츠가 흥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희망적으로 볼 일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근데 영화가 당초 넷플릭스에서 개봉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극장에서 좀 개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극장 개봉이 좀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방향을 선회해서 넷플릭스 단독 개봉으로 좀 방향을 튼 건데요. 이 때문에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SF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다.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이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경쟁력을 가진 영화들이 계속해서 넷플릭스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전 세계인들이 본다고 하면 뭐 극장 개봉만큼은 아니라도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일단 흥행을 하고 보니까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넷플릭스는 승리호의 판권으로 310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승리호의 제작비가 240원으로 수정이 되니까 30%가량의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극장에서 개봉을 했다면 영화를 많이 볼수록 제작사나 투자 배급사에서 더 많은 수익을 거뒀겠죠. 또 영화를 재판매할 권리도 넷플릭스가 소유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최초에 계약을 잘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작사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국내에서 이렇게 SF 영화가 크게 성공할지 몰랐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또 코로나19로 개봉을 못했는데 언제까지 개봉을 미룰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사는 넷플릭스에서 일단 흥행에 성공하면 후속작을 좀 노리겠다. 이걸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승리호의 IP는 지금 넷플릭스가 갖고 있긴 하지만 후속편이 나오면 이 IP는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인기 속에서도 좀 다소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투자사의 주가는 좀 어땠습니까? 네, 일례로 투자사인 대성 창업투자란 곳이 있는데 여기 주가가 한때 가격 제한폭까지 좀 올랐습니다. 30%가량 상승을 한 건데 승리호가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요. 이외에도 승리호에는 뭐 솔레어 파트너스나 기업은행 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t New Horizons Studio, our mission is to develop products for future customers whose needs include traveling over remote, inaccessible, or complex terrain. We believe that the combination of Lego robotics and wheels will result in vehicles of unprecedented mobility.
자, 다음 주 주요 일정과 이슈 정리해드리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정경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 기자 오늘 첫 번째 소식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과 관련된 일정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사실 설 전에도 거리두기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하면서 기대감을 좀 심어줬었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 발표된 내용을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이 완화된 내용 보면요. 비수도권만 영업시간을 당초 9시에서 10시로 늘리는 것뿐이었는데요. 이 거리두기가 오는 14일이 끝나기 때문에 오는 13일 토요일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또 기대가 컸던 만큼 발표를 보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곳곳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죠. 네, 자영업자들은 정말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규정을 어긋나지 않도록 9시에 문 닫았다가 12시에 다시 열어서 새벽에 영업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연휴가 끝나는 15일 이후부터는 정부의 규제와 상관없이 늦게까지 문을 열겠다라는 곳도 있습니다. 어제 열린 2차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성토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 수칙, 사회적 낙인 찍기 때문입니다. 실외 골프장의 샤워실은 허용되고 실내 스포츠장의 샤워실은 금지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확진자는 지방의 종교시설, 요양병원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규제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당하고 있다. 업종과 업태의 세부적인 카페는 카페대로 또 노래방은 노래방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말. 제일 지금 신뢰를 안 하는 것이 이쪽 업계나 협단체의 어떤 그 대표들하고 대화가 없다. 네, 정말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느껴지는 인터뷰였는데 지금 전해진 바로는 정부가 또 2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거리두기 이제 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13일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와 여당도 이 자영업자의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자영업자의 화를 좀 달래주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확진자도 지난 8일 200명대로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2차례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이 자영업자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조금 완화하되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규제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개인에 대한 방역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보자라는 의견들이 일치하고 계십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어떤 그런 이 효과들을 확인하면서 그런 식으로 개인들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키는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다만 정부는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자영업자의 규제를 또 완화할 경우 감염 접점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종합적으로 거리두기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토요일에 발표되는 일정을 또 자세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은 이제 통계청이 지난 4분기 가계 소비와 지출 등을 파악한 가계 동향을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가계 동향은요. 우리나라 가계를 소득에 따라서 5단계로 분류를 해서 이들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한 자료를 말합니다. 소득 상위 20%를 5분위 그리고 소득 하위 20%를 1분위라고 하고요. 이 5분위 가구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을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크다. 즉 소득 재분배가 좀 잘 안 됐다라고 해석됩니다. 지난 3분기에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가 좀 잘 안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4분기에는 이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 코로나 타격을 재난지원금으로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이 코로나 타격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이 좀 줄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1.1% 줄면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보면 이 소득 재분배 악화가 더 심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10.7% 그리고 사업소득은 8.1% 감소한 반면에 5분위 근로소득은 0.6% 줄어드는 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오히려 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임시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1분위 가구에서 타격이 크면서 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오늘 발표된 1월 고용 동향도 취업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지난 4분기의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 18일 가계 동향 발표 결과 역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까지 짧게 짚어볼까요? 네, 택배
택배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 택배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때문에 택배기사 과로사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는데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택배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최근에 택배사가 이 택배 분류하는 인력 6천 명을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이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는데 이번에는 택배 대리점이 우리 빼고 한 합의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짚어봐야겠지만 대리점 업계가 왜 이번 합의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겁니까? 네, 일단 이 택배 배송 과정을 보면요. 메인 터미널에서 모인 것이 다시 대리점으로 좀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분류 작업을 거쳐서 택배 기사들이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요. 택배사들이 택배 분류 인력 6천 명 투입한다고 했는데 대리점에는 아직 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대리점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도 있어서 사실상 인건비 등이 택배사가 아닌 대리점에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빠진 합의 무효라고 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 더 커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택배 대리점 연합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17일부터 집화 작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대리점 4천여 곳 가운데 절반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17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택배사와 택배 기사들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대리점을 포함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안 될 글로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유 현금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대거 투자를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도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다른 기업들이 테슬라의 뒤를 이어서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다른 대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라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기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률이 너무 크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기업 재무 포트폴리오에는 보통 은행 예금과 머니마켓 펀드 그리고 단기 채권으로 채워진다면서 이는 연간 가격 변동률이 1%를 맴도는 수준인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게 되면 가격 변동률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이죠. 스페이스X에 관한 소식도 있습니다.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소속 승무원들이 미국 역사상 47년 만에 우주에서 최장 체류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더 힐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우주 비행사 4명으로 구성된 크루1은 지난 7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지 85일째를 맞이해 미국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이전 기록은 84일로 1974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첫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에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 승무원들이 채웠습니다. 다음은 기업 소식입니다. 메이저 석유업체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대표하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과 프랑스 토탈사가 영국 해상부지 6곳의 풍력 개발업체로 선정됐는데요. 일단 우리 돈 1조 3,400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해상풍력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두 회사는 부지 사용료와 함께 매출의 2%를 사용료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해상풍력으로 매년 생산할 수 있는 전기는 무려 7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석유업체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해상풍력에 눈을 돌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비롯해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 주간 원유 재고 등 경제 지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 아시아 시장에서는 홍콩 증시는 휴장이 아닌 조기 폐장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영상통화가 또 무료로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다 같이 언택트 세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희망 잃지 마시고 가족들과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휴 지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